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삼성 뇌물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귀국과 동시에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렸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수사가 아마 좀 정점으로 좀 치닫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특검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이 개입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을 지금 규명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이것은 특검뿐만 아니고 헌재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뇌물죄라든가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뇌물죄라든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로서 삼성에 대한 지원을 간접으로 받든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받든 이것은 대통령이 개입됐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준 사람, 특혜를 받고 대가성 있는 어떤 돈을 제공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가 구속을 하든가 이런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입증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라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 그리고 진술 등을 종합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중요한 임원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삼성의 그동안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관련해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마쳤다. 네. 그리고 사실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부르는 것은 사실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네. 특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은 다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입증이 됐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2014년에 한 번, 2015년 그리고 201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그 네. 전후에 걸쳐서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지원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관련된 증거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특검에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일단은 소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관련자들의 소환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 네. 최근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1월 5일 날 이제 특검이 장시호 씨에게 이제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이후에 네. 그 안에서 이제 삼성 관련 이메일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이후에 이제 이뤄진 일들이거든요. 네. 아마 거기서 이제 핵심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것이 핵심 증거가 될지 예. 아니면 이것이 검찰을 교란 작전일지 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의 제출 의도가 이제 의도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처럼 장시호 씨 본인은 형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최순실 씨한테 넘기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 같고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마찬가지로 이것을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메일을 주고 받았지만 이것은 대통령과 관계가 아니고 최순실 씨와 삼성과의 관계다. 이런 전략적인 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단계라고 봅니다. 하나는 조카인 장시호 씨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요. 장시호 씨 본인 스스로. 네. 네. 그리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간에 서로 상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출함으로써 일정 부분 장시호 씨에 대한 혐의를 일정 부분 벗어주면서 이것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가고 그러고 이 이메일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삼성과 최순실 씨가 이메일을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과 상의한 것은 없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네.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니, 근데 글쎄 상당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과의 관련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시호 씨가 저걸 제출했더니
최순실 씨가 굉장히 격분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그것까지 이렇게 짜 맞춰서 이렇게 의도된 계산이었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고요. 짜고 치는 고수이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일정 부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네. 형량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은 최순실 씨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네, 말씀 장 주시죠. 교수님 말씀이 사실 어떤 추리소설처럼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네. 현재 장시호 씨가 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진행 상황을 보면 장시호 씨가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도 아들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터뜨리면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제출했는데요. 그 태블릿 PC가 이전에 있던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도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고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상황입니다. 계속하고 있죠.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요. 예. 그런 부분이 된다면 도리어 상황이 교란되고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 태블릿 PC의 제출로 인해서 이거는 증거 능력이 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제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태블릿 PC에서 나타난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전반적인 정황 증거는 상당히 명백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씨가 격분했고 그런 나오는 정황 증거들은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반대일 가능성은 약간의 추리소설적인 측면까지 저는 가미됐다고 보고요. 네. 물론 그것도 시나리오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특검의 조사가 점점 더 명료해지고 명백해지고 있고 최순실 씨의 이 관련된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의 뇌물죄는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이 도리어 제3자 뇌물죄가 사실은 그동안 좀 어렵다고 봤지만 거기까지도 나갈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좀 더 저는 특검의 조사가 명료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지금 검찰 특검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재판부에 가면 형사재판으로 가는데 형사재판으로 가면 최순실 씨가 이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태블릿 PC 자체가 증거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이거 그 효용적인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탄핵의 어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보면 형사재판뿐만이 아니고 민사재판적인 요소, 검찰에서 수사한 것을 일정 부분 지금 참고를 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아니다 또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인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을 좀 할 네. 수 있겠죠, 물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특검에 가면서 대가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숨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청문회에 나와서부터 네. 진술했던 내용들을 그 맥락을 쭉 보시면은 피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뇌물죄가 성립이 됨으로써 그렇죠. 엄청난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삼성 법무팀과 또 여러 가지 이 삼성의 거대한 이 조직력에서 나왔던 결론들은 피의자가 돼야 된다는 것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초기에도 그랬었고 오늘 마찬가지도 진술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나왔던 정황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위증 관련 얘기라든가 네.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했던 그런 정황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독대가 2015년 7월 달에 안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20분 내지 30분 동안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네. 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엄청나게 혼이 나면서 사실은 대기업 총수에게 이 정도로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과거에 대통령들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일인지 몰랐다. 이렇게 왜 내가 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상황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질책을 했고 곧바로 그래서 이 최순실 씨 측과 220억 정도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 합병해서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정황에서는 피의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피의자로는 특검이라든가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피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미상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어쨌든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에 안 그래도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런 보고까지는 일일이 받지 않는다. 어쨌든 그러니까 넘어간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거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국조에서 또 위증 혐의로 또 상당히 고발이 되면 그 죄가가 상당히 클 것이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국조특위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하죠. 고발을 한다는 네, 방침이죠. 고발을 한다고 해도 일관된 지금 입장이 삼성 사장자나 상무나 전무나 네. 이 밑에 단계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언급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간 단계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 연결을 할 수 있는 고리를 특검이라든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애초에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우리나라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으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자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모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대통령 입장과 같은 지금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을 지금 특검에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 어떻게 결제하든가 사인하든가 자필로 서명하든가 그런 문서를 다 뒤져서 찾아내야 될 텐데 이미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봤지만 그런 것은 지금 구체적인 구두 진술도 없는 상태고 네. 그러면 정황만으로 그리고 의혹만으로 이것을 기소를 해야 될 텐데 물론 기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검찰이 기소 만능주의라서 기소를 많이 하지만 재판에 가면은 상당히 지금 무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팩트가 중요하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상 보면 회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제인 것은 다르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팩트로 확인하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 이것을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법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게 지금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지금 특검 쪽에서는 밤샘 조사를 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밤샘 조사를 하고요. 그러나 바로 구속영장을 저는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 전반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증거와 진술들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정황을 통해서 저는 주말쯤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정황 증거와 실제 증거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특검의 조사, 이번 조사만 아니라 특검 조사에서도 많은 상황들이 진행되는 양식과 유사한데요. 사실상 현재까지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고 지시하고 또 국민연금의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직접 동원해서 삼성의 합병에서 이득을 주도록 해준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기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의 조사가 결국은 이 삼성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박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조사를 삼성을 끝내고 나서 SK, 롯데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까지 사실은 SK와 롯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삼성 조사에 좀 가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확대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문제가 있는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주말 정도에 그런 이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역시 또 재판부에서 또 이 상황은 또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네. 제 생각에서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특검이 광범위하게 지금 광풍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구속적 부심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특검에 상당한 상처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판으로 기소 의견으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혐의가 있다면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글로 미루지 않을까?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봅니다. 청구는 좀 부담이 좀 되기 네. 때문에 기소 의견 정도로만 정리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말고 근데 사실 뭐 최지성 부회장이라던가 장충기 사장 등 삼성 임원진들도 사실은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또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의 입장 그겁니다. 어떤 단계로서 모든 절차를 끝내지 않고 이 사안이 정말로 복잡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사안이 지금 이 삼성 관련 조사만이 아니고 블랙리스트 조사라든가 세월호 조사라든가 여러 개의 조사가 많이 연결이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검이 이 전체를 조사하기는 굉장히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상황으로서 세월호 7시간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삼성 이 세 가지 정도의 현재 특검의 조사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삼성 조사는 첫 단계를 가름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술 내용과 정황 증거 그리고 나왔던 사실상의 증거들을 다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밤샘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 심도 있는 그런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거의 다 진술을 아니다라고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삼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 사실 증거와 또 정황 증거들의 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관계됐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승마협회 박원호 전 전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다 대상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어느 수위까지 갈 건지를 특검이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어쨌든 특검 쪽에서 장 교수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압박수위 좀 높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그 상황이 지금 가만두고 대응을 안 할 상황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특검의 파산 공세에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런 입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카스 부분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와 맥이 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설 밥상머리 민심,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존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런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런 지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물론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가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결해서 협찬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없다. 다만 국정 운영과 문화 콘텐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청와대 비서관 회의라든가 그리고 정호성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그런 참모들한테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박 대통령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비선실세가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국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1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입장이 다시 한번 명료하게 드러났고요. 대통령이 그런 기자간담회 효과로 인해서 사실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간담회의 모습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사법부라든가 이쪽에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이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리고 나는 탄핵에서 분명히 기각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함으로써 지지층도 결집하고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동력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런 목소리를 저는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내용 역시 정말로 현재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정말 관저에 있었지만 관저에 있는 집무실, 되게 정치권에서는 관저에 있는 곳을 집무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저에서는 작은 이렇게 업무를 하는 작은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그게 직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정말 상황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대통령의 모습은 아마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국민들께 이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 소식
알아보기 전에요. 잠시 지금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그 헌법재판소 4차 공개변론 관련 소식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들어서는 모습을 저희 앞서서 함께 보여드렸고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영선 행정관이 얘기를 하기로 최순실 등 보안 손님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알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이제 확인된 전화기 이제 그 대포폰이라고 했던 전화기 사용했던 것들도 보안과 경호를 위해서 차명 전화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의상실 관련된 이야기도 의상실 관련돼서 간 사실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휴대전화에는 또 최순실 씨를 선생님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비밀 사안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영선 행정관의 어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진술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나오긴 나왔는데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라고 좀 보시나요? 신분이 청와대 행정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어떤 그 규정에 보면 외부에 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자기 보호 본능도 있고 조직 보호 기능도 그건 본질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뭐 상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팩트로서 이것을 압박해가지고 끌어내야 되는데 예. 현재는 사실은 형사 재판이라든가 검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점잖게 묻고 답변을 해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애초에 저는 탄핵을 하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다 끝나고 재판이 사실 끝난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이 먼저 지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민사하고 형사가 같이 동시에 가면 행정이나 이렇게 민사, 행정, 형사가 같이 가면 네. 결국은 재판은 민사 재판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 재판이 1심이 끝날 때까지 형사나 행정 심판은 기다렸다가 민사 결과를 보고 이거에 병합해서 따라가는 그런 결론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타격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의욕만큼 현재의 기능이 검찰이라든가 특검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나는 모르고 말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구인장은 발부할 수는 있지만 나와서 이부 열견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그런 핸드폰이라든가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의 어떤 관계 그것은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청와대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방어 차원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조직 보호 차원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요. 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지금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과 이런 진술을 안 한다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어쨌든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을까? 이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네. 그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언론에서 누가 그렇게 카더라 해서 의혹을 낳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의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7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는 무슨 뭐 미래부터 해서 지금 엉뚱한 데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러면 미래를 보고 헌재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예. 거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고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저도 생각. 개인적으로는 네네. 정말 있는 그대로 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것을 헌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네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탄핵에 대한
공무원의 임명권에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예. 특히 전문 증거의 법칙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상당 부분 진술로서 다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체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그동안에 아예 출두도 하지 않거나 특검이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현재 쪽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입증을 해야 된다. 다른 상황 같으면은 검사 측이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추를 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는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 교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이런 재판에서는 통용되는 것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밀사항이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이에 대해서 지금 모든 상황,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일반적인 뭐 지방법원이라든 고등법원이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 단위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그런 언급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동안의 헌법재판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렇게 불성실한 태도, 특히 네. 국민들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출두하지 않고 또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행태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이미 질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최고 이 정치를 결정하는 자리인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도 다른 어떤 사적인 자리라든가 또는 민간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미 이것은 기밀사항이 아니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줘야 되고 그동안 여러 곳에 출두를 거부했던 이영선 행정관 저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한다고 봅니다. 헌재 입장에서 헌재 판결의 핵심적인 흐름은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물론 구체적인 팩트가 없지만 헌재 재판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도 헌법적인 위반, 법적인 위반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판결문에. 그러면 그것이 자유심증주의가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7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이니까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지체한테 불리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압해서 너 얘기해 그럴 필요는 그렇게 강요할 의무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이것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 피의자들의 이것을 끌어내냐. 그것은 여러 가지 검찰이라는 수단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중에서 강제로 끌어내서 이것을 피의자한테 확신을 시켜서 판결을 내는 것이죠. 입증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애초에 5가지 쟁점으로 지금 헌재에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을 할 때 이 5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으며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한 것이 대통령으로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당한지 아닌지 네. 이것이 탄핵 절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팩트가 판결문에 적시돼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건 예. 당연하거든요. 당연히 판결문에 적시가 돼야 되는데 재판의 과정은 결국은 재판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검사 측이 아니고 대통령 측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불충분하다. 재판부가 알고 싶어하고 판결을 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불충분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1001일째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재판부가 내라고 한 지 거의 20여일 가까이 23일 만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그 상황을 가지고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의 이 재판이라는 절차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장 교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과정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그 진술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직접 받아서 수차례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상 대금이 담긴 봉투 전달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 측에서 이야기하기로 이영선 행정관은 검찰에서 의상 대금 지급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소식은 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잠시 좀 언급을 잠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블랙리스트 관련 4인방 가운데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김기춘, 뭐 조윤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소환도 좀 이루어지겠죠? 당연하죠. 이미 예정돼 있는 거죠. 특검에서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사실은 원래 본류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황이 터져 나오면서 그 입증되는 증거와 진술들이 계속 속속 나오게 된 거고요. 네. 거기다가 직접 대통령과의 연관관계까지 특히 유준용 전 문화부 장관의 이 당시 상황 얘기에 따르면 10,000명까지 확대되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면담을 요청해서 항의를 했더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이 없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며칠 만에 유준용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다가 바로 면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연계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 수사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관여 여부를 지금 확정을 하는데요. 상당 부분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개입됐던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최근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뭐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했지만 네. 그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의 블랙리스트가 결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부분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10,000명의 이 문화예술인을 제외시켰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은 다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사안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시 상황들의 정황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이고요. 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문화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할 것은 결국은 박 대통령을 또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세요? 글쎄 우리 조직 문화에 일 좀 열심히 해. 뭐 위에서 무조건 그러잖아요. 회의 때.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이제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반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청와대 정무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에 작성해서 이것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에 전달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대략적인 정황인데 조윤순 전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수차례 얘기했고 그리고 특검에서 왜 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제 조만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위증 혐의도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시했다면 이것은 정말 엄중한 헌법 위반이죠. 저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이런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왕왕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때 동향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수없이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통합과 화합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이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증거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 장관이 지금 혐의라고보다도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의 특성은 있습니다. 본인을 다구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그 입증 자료를 공무원들은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새누리당에서 대선 캠프 때 아주 깊숙이 박근혜 대통령 같이 이제 한 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하면 명확하게 저는 실체적 진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윤선 장관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이 관여가 돼 있다면 사법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단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알게 된 것 자체가 올해 초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청문회에 나와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의 조사 그리고 네. 특히 문화체육부 이제 이 부처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 증거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입증이 될 거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는 그래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 사안이 2014년 이제 4월 16일 세월호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5월부터 결국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이런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이것들이 결국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화부로 갔고 문화부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창비와 또 문학동네라는 두 개의 잡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화나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이 두 잡지를 보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이런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